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나오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그 초미세먼지를 보니까 5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 했는데 지하철을 타고, 저는 강북에 살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건너오는데 한강다리 지났는데 날씨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통유리로 야외를 같이 느끼면서 여러분과 호흡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는 작년까지 한 서울시에서 7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그 에너지 공동체 팀장, 환경 에너지 시민협력 과장, 그리고 환경 시민협력 과장을 하면서 아까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하는 그 마을이 있다고 하셨는데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도 저희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지역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엇이 가장 지금 중요한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서울시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시는 그러면 어떤 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정책을 마을에서는 어떤 연장선에서 펼쳐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네. 왼쪽 그래프 보시면 지금 2000년, 2020년까지 한 2000년간의 지구의 표면 온도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본 거거든요. 거의 변동이 없죠. 지구 역사상 지구가 지금 살아있는 지구라는 행성의 존재에서 정말 지구 표면 온도, 평균 온도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물론 기후 시스템은 약간 변동을 하긴 하지만 온도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최근에 보세요. 185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시면 저 까만색 실선 보이시죠? 관측한 거예요.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사실은 1850년까지도 아니고요. 한 1950년, 그러니까 한 1920년, 지난 100년 동안 매우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1850년에서 2020년까지를 좀 더 크게 띄워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포인터가 안 되나요? 여기서 이 파란색을 보시면, 이 파란색은 그냥 자연적 요인만 반영했을 때의 지구 평균 온도예요. 태양의 활동이나 화산 활동 이런 것만 반영됐을 때의 온도. 근데 인간이 개입하면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지구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물론 간빙기 때 온난화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수천 년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0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1도가 올랐는데, 보시면 지금 온실가 1970년 이래로 전 지구의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2000년도에 예전에 이 그래프가 출렁출렁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지 않죠. 잠깐 이산화탄소 배출이 약간 중단됐을 때, 그러니까 상승이 중단됐을 때, 이거 뭐냐면 5.1 파동, 석유 파동 때예요. 그리고 미국이 경기 침체 때, 그리고 이 FAR, SAR 그거는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지금 기후변화 대응이 심상치 않다, 우리가 국제사회가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보고서도 내고, 그리고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때부터도 1차 이제 그 유엔에서 IPCC라고 전 세계 기후 과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의 현재의 기후 변화의 동향이 어떻고 미래가 어떨 것 같은지를 계속 예측하면서 그걸 과학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그걸 이제 각 세계의 기후변화 협약의 정책 결정자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에서 거기에 이제 참고 보고서를 내는데, 이런 보고서가 계속 제출이 됐던 시기예요.
예. 그리고 유의미한 액션도 있어요. 글로벌 액션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라고 해서 교토의정서를 채택을 했어요.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근데 온실가스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확 꺾이는 데가 언제예요? 글로벌 재정위기 때 확 꺾였죠. 근데 최근에 70년도 이래로 1970년 이후로 이만큼 꺾인 적이 있어요. 이만큼 꺾인 적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자는 거는 이렇게 배출이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이렇게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프 곡선을 이렇게 줄여야 된다. 지금 아까 인사하시다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기후 위기인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8년 내로 2030년까지 이 그래프의 정점 곡선을 이렇게 꺾어내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재앙이 닥칠지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상상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전부터 기후 관련된,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나요? 폭염, 가뭄, 태풍, 산불, 해수면 상승, 전염병 창궐. 이거는 예전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우려하고 얘기됐던 것들인데 이게 최근에 보시면 나사에서 지구 온도의 상승을 관측한 그래프예요. 보시면 하얀색이나 파란색은 지구 평균 온도보다 온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나이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나이테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연도별로 1880년부터 2021년까지를 보면 하얀색이나 파란색은 평균 온도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 낮거나, 근데 조금씩 높아지면 이제 주황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보시면 이때 좀 빨개졌어요. 주황색이 나타나요. 1940년도에. 근데 이제 1980년, 2000년, 2021년 되면서는 빨간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한 1도씨 정도까지 지금 상승을 한 거예요. 그냥 1도 올랐을 뿐이거든요.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올랐.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온도를 체온이랑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미열 상태라고 보시면, 지구는 지금 미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열 상태인데 어떤 상황일까요? 올해 이제는 기후 재난이 너무 계속 전 세계 곳곳에서 발발하다 보니까 그걸 다 따라잡기가 어려운데 보시면 우리나라 기억나시죠? 산불. 예, 2018년 사실 역대급 폭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역대급 장마래요. 그리고 가을 태풍이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 집중호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는 다 직접 경험을 하셨죠. 아,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가 딱 이 말인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비가 쏟아붓는 그런 여름을 보냈는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폭염,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프랑스는 분수대를 다 그냥 운영을 안 했어요. 그리고 97개 지역 중 96개 지역 중에서 93곳에 물 사용을 제한했어요. 세차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차조차도 자제시켰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강이 말라서 어떻게 됐어요? 2차 대전 때 불발탄이 있던 것을 그걸 발견해서 제거를 했죠. 그런 유럽에서는 역대급 폭염, 그리고 인도도 세계 2위의 밀 생산 국가인데 일단 수출을 막 자제시키고 내지는 수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검토를 했었고, 일본은요 폭염과 폭우가 같이 나타났어요. 한 나라 안에서. 도쿄는 폭염이고
이 아오모리현은 반나절 만에 한 달치의 강우량이 다 온 거예요. 강수량이. 그리고 뭐 지금 태풍, 저희 허리케인 이안 때문에 플로리다가 어떻게 됐는지 보셨죠? 그리고 여기에 파키스탄이 6월 달에 대규모 홍수로 310명이 사망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6, 7, 8, 3개월 동안 비가 멈추지 않고 내렸어요. 그래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리고 그 영상이 혹시 여기 연결이 되나요? 일단 안 되는 걸로 제가 그 영상을 좀 담아봤는데, 파키스탄 때문에 그래서 막 모금 활동도 많이 하고, 파키스탄을 보면서 사실은 저게 파키스탄에서만 일어날 일일까?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먼 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한번 겪어보고 나서는 이런 일이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어떤 파국을 만들어낼까, 이런 거를 계속 상상해보게 만들죠. 그래서 2050년에는 세계 약 2억 명의 사람들이 자기 집과 땅을 버리고, 이미 어떤 보고서에서는 2050년도에 약 2억 명의 사람들이 집과 땅을 버려야 될 것이다. 어느 지역일까요? 해수면 지금 해수 열팽창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1.1도가 올라도 육지는 한 1.6도 올랐어요. 근데 해수가 그걸 다 그 바다에서 흡수해주기 때문에 그 해양에서 1도가 안 올랐기 때문에 평균 1.1도가 되는 건데, 사실은 바다가 엄청나게 흡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그래서 사실은 그 해수의 열팽창으로 해수면 상승이 우려가 돼서 해안가 주변에는 지대가 이제 저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집이 떠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거주하는 집이잖아요. 팔릴까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 팔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야 되는 그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건 제가 부산에 강의하러 갔을 때 찍은 건데, 어떤 보고자에 의하면 2050년 낙동강이 바다로 변하고, 그리고 부산이 반도가 된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인천공항도 물에 잠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든 이런 건물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후 위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지역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같이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에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세 분 보셨네요. 네. 기네스 펠트로가 이 코로나랑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잖아요. 뭐냐면 첫 바이러스 보균자예요. 그래서 이 기네스 펠트로가 처음에 감염이 돼서, 근데 전 세계에 카지노에서 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켜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와 같은,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신데, 그런 상황에 결국은 이제 그나마 해피엔딩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이지만, 2011년도 벌써 10년 전에 이런 게 똑같이 예측이 되고 영화로 이미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돈 룩업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네. 예,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 영화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이 메릴 스트립,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데, 이제 돈 룩업의 뜻이 뭘까요? 위를 쳐다보지 마, 이런 거거든요. 위를 쳐다보지 마. 그거 뭐냐면은 이 대학원의 연구원이 혜성을 발견했는데, 그 혜성이 6개월 뒤에 지구와 충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교수거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담당 교수인데,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이제 정부에도 알리고, 그래서 대통령, 메리 스트립 대통령도 만나요. 백악관에 가서. 근데 대통령은 당장 코앞에 있는 중간선거 때문에 별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이걸 중간선거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걸 먼저 따지는 거죠. 이게 알려지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러던 차에 어쨌든 혜성과의 거리는 좁혀오는 그 과정에서 각각의 이 당사자들, 정부는 어떻고, 기업은 어떻고, 언론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부는 그걸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할까를 계속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내가 지구의 멸망으로부터 지구의 멸망을 구하는 대통령이 돼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혜성을 폭파시키겠다. 양자폭탄을 보내서 폭파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근데 기업에서는 저기에 30조에 달하는 히토리와 온갖 광물들이 있다. 그래서 이 광물들을 우리가 좀 이용하자. 그러려면은 혜성을 좀 잘잘이 깨트려 가지고 지구에 다 안착하게 해서 그 광물을 이용하자라고 하는데, 결국 그 계획은 수포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용한 비극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혜성을 기후 위기에 빗댄 겁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기후 변화에 관련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한 배우인데, 기후 위기 상황을 혜성에 빗대어서 만든 영화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만들었죠. 2015년도에 파리 협약이 채택이 되고, 그리고 파리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2도씨, 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억제하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기후 과학자들은 2도도 너무 위험해. 1.5도로 막아야 돼. 라고 해서 2도씨 최대한 1.5도로 우리가 낮추기 위한, 억제하기 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이런 것에 각 정부에서 장기 계획을 내라라고 한 게 이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고, 여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2050 탄소 중립 계획으로 제출을 한 거죠. 그리고 2050 계획만 있으면 안 되고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내야 돼요, 유엔에. 그게 바로 NDC라고 불리는 계획인 거죠. 그래서 원론에 보시면은 NDC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인다. 아까 보셨던 온실가스 배출 그래프 보셨죠? 맨 처음에 제가 설명해드린 그래프에서 그걸 40% 줄인다라는 계획 목표를 세운 거죠. 국제기구에 따르면 이레나라는 국제기구에서는 에너지 관련된 CO2 저감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52% 효과가 있다. 1등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재생에너지, 2등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에너지 효율 개선, LED나 단열이나 이런 거 있죠. 예, 에너지 효율, 그리고 전자제품도 그 고효율 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차의 3등이 전기차. 그러니까 차량은 지금 휘발유나 경유를 이용하는데 이걸 전기차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그 전기도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1등, 2등, 3등이 기여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탄소 중립, 우리 온실가스의 87%는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87%가 에너지예요. 우리가 쓰는 에너지예요. 이런 거 하나 만들려도 다 에너지가 들고요. 지금 여기 이걸 쏘고 여기 조명 켜고 하는 것도 다 에너지 사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송파구청까지 올 때도 차량을 이용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되는 거의 대부분의 87%의 온실가스는 에너지에서 나온다. 그래서 에너지를 전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모든 게 중요하지만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렌21이라는 국제기구에서는 탄소 중립의 키는 핵심은 에너지 전환인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제가 이렇게 한글로 달아놓은 게 밀렸네요, 좀. 51%가 냉난방 에너지, 그리고 32%가 수송에 관련된 에너지, 그리고 17%가 이 모든 걸 이제 인프라로서 전력을 공급해주는 전력에서 직접 생산된 에너지인데 그 중에서 노란색 부분이 지금 현재는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공급하는지를 나타낸 거거든요. 51% 중에 11%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대요. 전환이 이만큼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수송은 갈 길이 멀어요. 3.7%만 재생에너지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력 부문은 28%가 재생에너지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각 부문이 다 이 노란색으로 덮여야 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아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신규 발전 용량의 연도별로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소가 얼마나 지어지는지 연도별로 보시면 돼요. 이게 재생에너지고 이게 이제 그 비재생 에너지가 화력 발전 등의 에너지 발전소죠. 신규 발전소죠. 2021년도에 84%의 발전소가 새로 지어지는 게 재생에너지로 지어진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고, 그 중에서도 2021년도에 이제 이게 기록적으로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거죠. 기록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근데 올해도 역시나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올해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사상 최대로 320기가에 이를 정도로 증가할 예상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지금 수요가 더욱더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도에는 전력의 80에서 90%를 재생에너지가 생산할 거다. 근데 재생에너지도 우리도 많았잖아요. 신재생에너지 하면 뭐 11가지나 됐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걸 다 보급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막 자체 성장을 해가는 그런 에너지원이 주목받는 게 태양광이랑 풍력이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풍력만 해도 서울에서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면 풍력 자원도 풍질이나 바람의 질이나 바람의 양이나 이런 것도 사실 자원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어디나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어디에 설치해도 그 양이 약간 적냐 많냐 뿐이지 어디에서나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여기 맥킨지 보고서에 보면 원자력 발전은 계속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지속적인 장벽이 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도별 신규 발전 설비 비중 변화를 한번 볼게요. 선진국은 이게 초록색이 모든 재생에너지, 그리고 파란색이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 회색이 화석연료예요. 화석연료는 선진국, 이게 가운데 표가 선진국인데 선진국에서는 줄고 있고 화력발전은 3%를 줄고 있고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 풍력이 약 95%를 차지하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전 세계 평균도 이미 2014년경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개도국은 어떠냐? 개도국은 아닐 것 같죠? 개도국도 이제 역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개도국은 지금 화력발전이 40%,
그리고 재생에너지 58% 중에서 태양광 풍력이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우리도 태양광 발전이 좀 늘어서 태양광 신규 보급 국가별 순위를 보면은 1위부터 10위까지는 이거랑 이 순위는 좀 다른데 이거는 그냥 요 중에서 일단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 3위는 인도,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4위가 일본, 그다음에 5위가 어디예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설치했어요. 네, 그리고 6위가 스페인, 7위가 독일, 8위가 호주, 우크라이나, 한국 이렇게 되는 거. 우리나라가 역대 막 2019년도에 굉장히 태양광을 많이 설치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가격 아까 개도국에서도 이게 이제 개도국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가격과도 관련이 있겠죠. 가격이 이렇게 태양광, 태양열, 풍력, 해상풍력, 육상풍력인데요. 보면 태양광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태양열은 이렇게, 그리고 육상풍력은 이렇게, 해상풍력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가격이 높을까? 이게 태양광은 가격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설치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곳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종로구에 있는 곳인데 종로구에서 그 지붕에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해서 이제 태양 전기 만들어서 팔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설치하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설치하는데 3일. 근데 그거를 종로구청에서 인허가 받고 하는데 6개월이 걸렸대요. 사실은 그런 인허가 비용,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각종 사실은 규제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의 전가가 돼요. 그리고 또 부지 비용, 설치비,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비용의 전가가 되는데 이게 한국이고 이게 이제 기타 다른 나라들인데 다른 나라는 이게 가격이라고 보시면 태양광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낮은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직 높은 편에 속한다. EU가 이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EU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무엇을 이행하는지를 주목하면,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계속 그 사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EU의 사례를 주목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함의를 찾을 수 있는데, EU는 기후에너지 관련된 법을 제정을 한 게 2009년이에요. 2009년에 2020년까지의 목표를 세웠어요. 온실가스 20% 줄이겠다. 재생에너지 20%로 늘리겠다. 그리고 또 1차 에너지 소비를 20% 줄이겠다. 이런 세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2009년도에 목표를 세웠으면 2020년도는 먼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2030년 얘기하잖아요. 2040년, 2050년 얘기하면 좀 그때는 좀 멀어 보이지만 EU는 그거를 차근차근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2018년도에 이미 20% 줄이는 게 목표였는데 23%까지 줄였어요. EU에서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빨간 줄이고, 그리고 보급량, EU의 국가들이 보급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건데, 목표 대비 못 맞춘 이런 프랑스 같은 나라도 있지만 스웨덴은 목표 대비 훨씬 상회한 그런 결과치를 보였죠. 그래서 EU 평균적으로 목표를 다 맞췄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1차 에너지 소비,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재생에너지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만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 에너지 소비 증감률 추이도 보면 2020 타겟을 거의 맞췄죠. 독일 같은 경우.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에너지 절약 이런 것 정책도 앞장서서 추진해 왔다. 예, 이거는 이제 독일에서 어떤 에너지원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관련된 일자리, 중국은 436만 명이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뭐 EU, 브라질, 인도, 미국 순으로 이렇게 전체 일자리에 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주목할 게 사실은 알리100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우리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데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거야 라는 선언과 계획이 알리100이거든요. 이 알리100 선언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요 381개래요. 예, 여기 보시면 알만한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지금 마지막에 넣었는데 삼성에서도 우리 삼성의 전력 소비 증가율 1위거든요. 전력 엄청 쓰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도 이 기업도 알리100으로 경영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ESG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ESG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ESG는 이제 기업의 투자를 얼마나 할지를 결정할 때 E가 환경, 그리고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이 분야에서 기업이 얼마나 활동을 견실하게 잘 하는지 윤리적으로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하겠다, 그런 비재무적인 가치도 투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ESG도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받으려면,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정말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그걸 차근차근 진정성 있게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EU에서는 이제 탄소 국경세라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은 나라, 그리고 기업, 이런 수출품에는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겠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국경세 제도가 시행이 되면 한국 같은 나라는 최대 1조 8천억 원의 부담을 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1인당, 여러분 여기 모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2020년 기준 4위인데 1인당 연간 탄소 배출량이 4위래요. 전 세계. 왜냐하면 전 세계 평균은 1인당 6.5톤. 근데 우리나라는 19년도에 13.6톤, 그리고 20년도에 12.5톤, 코로나 때문에 줄어서. 근데 1톤이 얼만큼이에요? 이만큼이에요. 1톤이. 이만한 양의 온실가스를 13개, 12개씩 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혼자 다 배출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제조 기반 산업, 그리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1인당으로 이제 나눈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 중립해야 된다. 그래서 NDC 아까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죠. 이거 40% 줄이겠다라고 목표치를 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됐네요. 근데 IPCC는 이만큼 줄여라. 더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게 IPCC 권고, 아까 UN에서의 권고 사항이고, 그래서 기초지방 정부들도 중요해요. 우리 송파구도 중요하고 서울시도 중요하고 이 기초지방 정부
의 단체장들도 기후 위기다. 여기에 우리 기초지자체도 역할을 하겠다. 이런 선언도 한 적이 있죠. 서울시는 자 탄소 중립은 뭐라고요? 일단 지구만 빼고 다 바꿔야 되는 완전히 우리의 삶을 다 뜯어 바꿔야 되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냥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지역사회의 참여는 반드시 왜냐하면 환경 문제는 정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주도해서 이런 수송과 관련된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우리 자연 생태계 그리고 공장 순환 이런 모델들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서울에서는 어디서 얼마나 내고 배출하고 있을까? 서울은 이제 배출하는 게 우리는 서울시에는 산업이 없잖아요. 예. 뭐가 제일 많아요? 건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 그리고 차, 네, 그리고 쓰레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부분에 그 서울의 지금 온실가스 증감 추이를 이거는 본 건데 잠깐만요. 이걸 먼저 보고 설명을 드려야겠네. 그래서 건물이 한 이만큼 전체 100% 중에 68.2%가 건물의 에너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면 만약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에어컨을 안 틀어도 그런 집에서 산다라고 하면 그런 집이 있어요. 저기 노원구에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있잖아요. 그냥 냉난방 안 해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요. 근데 그런 집에서 에너지를 안 쓰면서 산다라고 하면 건물 에너지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니면 우리 아파트가 에너지 자립마을이라서 10%, 20%, 30% 이렇게 줄였다. 공용전기는 에너지 자립했다.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온실가스를 건물에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송. 당장 내가 타는 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그 전기를 가능하면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폐기물에서 6% 정도 나와요. 산업공정은 3.2% 있네요. 폐기물이 이제 3등, 6%인데 이 폐기물 중에서 78%가 매립 폐기물에서 나와요. 매립장 우리가 매립지를 보내는 폐기물 있잖아요. 거기서 온실가스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아나바다 해가지고 폐기물 안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소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를 많이 줄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건물과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면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7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건물 상업 부분의 온실가스와 수송 부분의 공공 부문의 온실가스가 증가했어요. 네. 공공건물은 우리 공공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그렇게 되고 상업 부분 그리고 가정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가정은 줄고 있고 수송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탄소 중립하기 위한 그런 계획,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략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2050년에 탄소 중립 도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에는 40% 줄이겠다. 일단 2030년까지 40% 줄이고 차근차근 70%, 100%로 줄여 나가겠다. 계획을 세웠고 2030년에 40%를 줄이는 데 있어서 아까 건물 에너지가 굉장히 지금 많다고 했죠? 건물 에너지를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5대 추진 부문별 전략으로 첫 번째 그린 빌딩, 건물.
두 번째 그린 모빌리티, 수송, 교통. 그리고 세 번째 그린 숲. 이게 녹지는 우리가 숨 마셔도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완전히 모든 걸 다 자립했어. 나는 에너지도 다 자립했고, 그리고 폐기물도 다 순환하고 있어.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아. 라고 해도 내가 숨 쉴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어떻게 해요? 흡수해야죠. 이걸 흡수해 주는 게 바로 그린 숲이에요. 나무가, 나무를 심으면 온실가스가 흡수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전환하고 또 그린 사이클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거나 아니면 직매립을 제로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를 줄인다. 그래서 건물 부분에서는 노후 건물들이 건물의 한 44%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 건물이 에너지가 새고 있는 거죠.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이 노후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을 잡아주는 것만으로 크게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노후 건물, 신축 건물, 대형 상업 건물, 기존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어떻게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조금 이따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할게요. 그리고 수송은 지금 전기차랑 전기차 충전소 서울시에서 엄청 열심히 보급하고 있죠. 예. 그리고 차 바꿀 때 되신 분들은 전기차로 전환하는 걸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예. 전기차로 바꾸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2035년에 내연기관 차량은 신규 등록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제 서울시는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물론 법제화돼야 돼요. 유럽에서도 이걸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연기관 차는 점점 가격이 싸지겠죠. 그리고 전기차는 오르겠죠.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투자자들은 뭐 전기차 ETF 이런 게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린숲, 그래서 나무 심기. 이제는 뜯어내고 나무 심기 하죠. 그냥 보도블럭도 뜯어내고 그걸 이제 거기에 나무를 더 많이 심으면서 도시의 경관과 미관을 같이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뜯어낼 수 없는 공간들은 또 화분들을 통해서 또 그런 우리 주변의 숲과 나무를 늘려나가는 그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 제가 아는 교수님은 환경교육하시는 교수님인데 해외 출장을 갔다 오시면은 이게 산을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해외 출장 갔다 오시면 나무를 심는데요. 내가 배출한 비행기 타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행기 한 번 안 타고 해외여행 한 번 줄이는 게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 교수님도 출장 갔다 오면은 나무를 심어서 내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내가 흡수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나무를 늘려나가고 또 에너지 있는 앞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 확대해 나가는 것 그리고 폐기물 부분에서 매립 쓰레기에서 78%가 나오기 때문에 직매립 재료와 그리고 자원 재활용 또 더 나아가서 재활용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이거는 오늘 원래 하시기로 하셨던 홍수열 박사님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는 에코 마일리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에코 마일리지는 내가 에너지를 줄이면 5%, 10%, 내가 줄이는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잖아요. 1년에 많이 줄이면은 1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이걸 많이 활용을 했었고 또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매개로 에너지를 자립해 나가는 그런 운동을 해 나가고 그리고 환경교육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서울시에서 기후 예산제를 도입한대요. 예, 이제 지자체마다 기후 예산제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와
뭐냐면 뭐 얘기하는 탄소인지 예산, 뭐 기후 예산 명칭은 좀 다 상이한데 정책 수립 단계부터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은 아예 그런 사업은 예산 비중을 줄이는 거죠. 네,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들에 훨씬 더 예산을 늘려나가는 거고 각 사업별로도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서울시의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작년도 6월 달에 C40라는 그 기후변화, C40 뭐냐면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전 세계 대도시 협의체거든요. 97개 회원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도 같이 협력해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공동체가 이끄는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제가 이제 앞에는 이제 좀 어려운 외국 자료들도 보고, 그래서 조금 지루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그리고 제가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 중에서 송파구의 사례도 넣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새마을 운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에요, 운동.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 그래서 우리 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 수 있죠. 여기 마곡지구에 이쪽으로 이동하지 말라 했는데, 마곡지구에 스마트 에너지 시티도 있고, 노원구의 에너지 제로 주택단지는 121세대가 냉난방, 조명, 급탑, 환기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사용은 하는데 그만큼 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효율 개선을 통해서 사용량 자체가 얼마 안 나오는데 그 얼마 안 나오는 거를 재생에너지로 하는 거죠. 태양광 지열로. 그래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데는 근데 새로 지어야만 되잖아요. 우리 서울에 또 새로 그렇게 지을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마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러면 기후위기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기존 마을들은 이제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을 지원을 서울시에서 해왔고요. 그래서 333으로 주민 3명, 일단 3명 이상 모이면은 수백 명 이상 모여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자. 그리고 그 3명은 구상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을을 어떻게 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어 볼까 구상하고, 그다음에 매년 평가를 하지만 사업을 잘하면 최장 3년까지 지원을 해드렸어요. 이제 올해도 사업 공고 났고, 제 작년까지 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사업 공고 났고, 송파구에도 아까 하는 마을도 있으셨는데, 그래서 3년 동안 지원을 받으면서, 지원 많이 받지도 않아요. 그냥 공동체 활동할 정도인데, 공동체 활동할 정도면서 이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업 저 사업을 막 따오는 거죠. 그래서 뭐 지하주차장 LED 교체 사업도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따서 하고, 그래서 부가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매개가 돼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효율화, 생산과 관련된 사업을 직접 주민들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3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는 절약, 효율, 생산으로. 근데 이제는 자원순환, 그리고 녹지 공간 확대 이런 것까지 같이, 그러니까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서울시에서 수립되면서는 이제 전체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포괄하는 그런 사업 영역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업 꼭지들은 뭐냐면은 마을 주민들이 다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사업의 어떤 표준 모델로 계속 확대된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우리 공동체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처음에 이런 거 참고로 해서 우리 이걸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해도 되고, 이거를 해보자. 아니면 우리 마을에 맞는 뭔가 더 특성화된 뭔가를 찾아보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마을의 사례, 에너지 절약 관련된 어떤 마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마을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하면서 에너지 절약왕, 절전왕을 매달 뽑았대요. 그래서 이제 상품을 준 거예요. 근데 절약왕은 이제 그 제일 많이 줄인 곳, 그리고 절전왕은 제일 안 쓰는 곳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마을의 모든 세대, 그 세대가 아파트가 880세대였는데 세대의 에너지 사용량들을 보잖아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수도 요금이 뭐 10만 원 이상 나오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독거어르신은 혼자 사시는데 모르셨던 거죠, 독거어르신이. 예, 그래서 그걸 다 잡아드리고, 새는 물을 다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지킴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 오전마다 모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서 우리 아파트에 독거어르신이 사시는구나, 독거어르신이 얼마나 사실까를 보니까 한 30여 세대가 독거어르신이 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 아파트에서는 에너지 효율 제품도 공동 구매하고 팔고 이런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 수익하고 아파트에서 같이 공동체에 텃밭도 가꾸고 하면서 반찬 만들기를 했어요. 반찬 만들기 하면서 반찬도 주기적으로 갖다 드리고, 그리고 지킴이 모임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독거어르신한테 전화 한 번씩 드리고, 이러면서 공동체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매개가 된 거죠. 그런 사례가 에너지 자립 마을에는 되게 많아요. 절약하는 방법을 찾는 사례. 이거는 각각의 처음에 절전소 운동, 우리가 발전소를 짓기 전에 절전소를 한번 지어보자. 뭐냐면 절약하면 그게 절약하는 만큼이 내가 발전하는 거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 관리비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 요금을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면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우리 집은 되게 적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한 거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는 에너지가 어떤 공동체의 주제,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은 거의 애들 얘기 내지는 가정 얘기 이런 얘기가 많았다면,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 환경 문제 같이 공부도 하고 방법도 찾고 이러면서 그런 이제 문화를 키워 나간 거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우리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은 거의 다 이제 LED로 많이 교체가 됐지만, 예전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 LED 교체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또 집집마다 LED로 교체할 수 있도록 공동 구매도 하고, 또 공동 배관 청소,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효율 개선 사업들을 이행을 해봤고, 또 단독주택,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택의 효율 개선 사업을 하면서 그때 산골마을이라는 곳이 에너지 자립마을,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에 굉장히 노후된 마을이었어요. 근데 효율 개선하면서 이제 태양광을 같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 그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엄청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 자립마을이 아니라 우리 에너지 행복마을이라고 불러달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제가 기억나는 거 1년차 때 막 덜덜 떨면서 매번 중간 보고 중간 발표회, 최종 발표회 이렇게 발표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덜덜 떨면서 발표를 1년차 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마을에서 행사가 열렸을 때 사회도 보셨어요. 그리고 그 3년 이제 졸업하면서는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리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막 이렇게 그 마을 주민들도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하시면서 막 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좀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힘들게 하면 그만큼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생산,
그래서 생산도 아파트 옥상 태양광 대여 사업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파트 옥상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례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조금 아시는 데죠? 네, 송파구에 있는 거여. 예, 네, 예, 여기 또 산골마을에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를 공용 공간에 설치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혼자서 하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마음이 맞고 뜻을 같이 하는 분 3명 이상 모이면은 그게 10명으로도 늘어나고 50명으로도 늘어나고 전체 2000세대가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절약 생산, 자원순환, 녹색교통 이런 분야까지 계속 확대해 가면서 에너지 자립을 계속 끊임없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우리 마을에서 만든다라는 계획을 차근차근 이제 실천해 나가는 거죠. 여기는 성내의 에너지 자립 마을인데요. 성내 땡땡땡 에너지 자립 마을인데 여기는 에코마일리지 에너지 절약하면 인센티브하는 에코마일리지는 다 가입하고 아파트에서 이사 오면 에코마일리지 가입하게 하고 그리고 미니 태양광도 늘려나가고 하면서 처음에는 대기 전력을 차단하니까 저만큼 떨어졌대요. 50만 킬로와트아워를 썼는데 근데 48만으로 줄어들었죠. 근데 지하 주차장 LED 하면 45만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태양광 설치하면 40만 6천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각각의 그 실천 액션마다 이렇게 계속 자립을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석관동에 있는 에너지 자립 마을은 세대 전기 사용량이 14% 절감되고 공용 전기가 한 40% 절감이 됐대요. 여기는 그래서 공용 전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 관리비 고지서에서 그 아파트 그 입대희 대표님이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영원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해서 돈을 오히려 더 돌려드리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대표님이 지금은 이사 가셔서 다른 말에서 또 에너지 자립하는 아파트로 만들고 계시거든요. 에너지 자립 마을 보면은 관리소장님들도 막 스카웃돼요. 다른 마을도 스카웃돼서 그러고 우리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하면은 우리 왜 스카웃됐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도 스카웃해 왔는데 1차 예선에서 떨어졌냐 막 이런 민원 전화도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에 입대희 대표님은 이제 석관동에 계실 때 그때가 막 경비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 이런 게 막 사회 공론화가 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아파트 관리비를 다 뜯어보니까 경비비는 요만큼인데 에너지비가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비를 좀 줄여야겠다라고 해서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에너지 비용을 줄였어요. 그래서 전체 관리비 약 5억 2천만 원 절감을 했대요. 근데 공용 전기를 전략적으로 다 줄이고 줄일 수 있는 거 다 LED를 교체하고 줄일 수 있는 거 다 줄이고 그 다음에는 조도를 살짝 낮춰보면 어떨까? 얼마나 줄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엘리베이터의 조명이나 가로등 조명이나 이게 저렇게까지 밝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조도를 낮추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냥 엘리베이터 한 대만 한 달 동안 조도를 한 70% 정도로 줄여본 거예요. 그랬더니 민원이 한 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 모르는구나. 그래서 다 교체하고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정말 그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 마른 수건 쥐어짜들 그렇게 근데 되게 지혜롭게 그렇게 새는 에너지들을 다 차단해서 줄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디어가 같이 논의되고
교류되고 실천되고 하면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관리비 2억 원 절감한 거를 경비원 30명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임금도 19% 인상하고 최저임금도 보장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었고요. 이분이 이제 2000세대랑 같이 해보자라고 3+1 운동을 만들어서 고안을 해서 그 아파트에서 진행을 했고, 그걸 이제 확산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3+1이 뭐냐면은, 여러분 에어컨 지금 안 트시죠? 집에서. 에어컨 코드 뽑으셨나요? 네, 예, 와, 박수. 에어컨을 우리가 이제 9월 이후에 안 하니까 뽑는 거예요. 에어컨 코드 뽑아놓으면은 이제 거의 5월, 6월까지는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코드 뽑는 게 괜찮으면은 두꺼비 집에 에어컨 차단기 그냥 내려버려도 되고, 그리고 TV를 절전 모드로 변경을 해놓고, 이거 뭐 절전 모드로 하면은 보기 불편해 하는 분들은 그냥 몰래 뭐 집에서 남편분이 내가 돈 줄게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하면은 몰래 절전 모드를 바꾸면 몰라보더라. 그러시면서 절전 모드를 변경하고 냉장고의 온도를 설정을 바꿔버리는 거죠. 영하 17도, 18도 정도로, 영하 25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냉장고 온도 4, 5도로 맞춰서, 그리고 그렇게 세 가지는 한 번만 그냥 세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2000세대에 다 지킴이 하는 분들이 진단을, 컨설팅을 가면서 다 그냥 세팅을 그 자리에서 해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각 가정마다 2000세대가 줄이니까 되게 미미할 것 같지만 엄청나더라. 그리고 3+1에서 1은 뭐냐면은, 1은 매일매일 할 거. 셋톱박스를 매일매일 이제 내가 갈 때, 잘 때, 어디 나갈 때, 잘 때는 끈 거예요. 셋톱박스가 에너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기 전력 그냥 거의 없는 셋톱박스를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고, 그럼 셋톱박스 쓰시는 분들은 박수. 예. 그래서 그렇게 3+1을 모든 세대가 실천했더니 아까 이렇게 세대 전기 14% 절감이 되더라. 그리고 여기도 공용 전기 사용량 51% 절감하고, 여기 홍릉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차장에 잉여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낮에 개방을 해서 수입이 발생했는데 잡수입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냥 돌려줄까라고 했는데, 우리 태양광으로 한번 지원을 해볼까라고 해서 태양광으로 전 세대에 다 미니 태양광을 설치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원래는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는 안 할래라고 했던, 원래 380세대였나? 근데 처음에는 뭐 다 한 건 아니고 350세대가 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안 할래라고 해서 안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도 해주세요라고 해서 늘어난 경우죠. 저층에 해가 안 드는 곳은 이제 위에 올려서 저기 옥상 태양광에다가 해서 연결해가지고 했었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또 만족도가 높았고, 여기 신일 에너지 자립마을은 이때의 대표님이 하루는 주민분 어떤 할머님의 민원을 받으신 거예요. 나는 공용 전기료 못 내. 그러시면서 오신 거예요. 왜 나 1층에 사는데 내가 뭐하러 내냐. 그러면서 이걸 그러면 공용 전기료 영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이런 사업들, 태양광 사업들, 뭐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해서 공용 전기료가 영원이 된 거죠. 뭐 그 공용 전기료 영원 된 사례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파트를 해보니까 아파트에는 이렇게 절전 포인트들이 조금 보이더라. 산업용, 보안등, 세대전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이런 데 좀 줄일 수 있고, LED를 교체하거나 밝기를 조정하거나 부스터 펌프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옥상에는 태양광 대여 사업 이런 걸 통해서 또 에너지를 생산하고
유유비주에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생산할 수도 있다. 그런 방법을 찾아낸 거죠. 여기는 50가구 정도가 에너지를 완전히 자립한 강동구에 있는 십자성 에너지 자립마을. 네. 그리고 성대골은 정말 열심히 해서 여기는 사실은 에너지 절약 효율 생산 사업의 어떤 모델을 계속 만들어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마을 교육이에요. 이제는 막 전문가들이 와요. 저 에너지 기술 연구원 이런 전문가들도 같이 와서 굉장히 실험적인 사업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탄소 중립의 어떤 에너지 신산업 이런 거를 마을에서 직접 현장에서 읽어가는 그런 모델을 만든 곳이 성대골이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효율, 생산, 이런 사례들. 그래서 에너지 관리비가 절감되는 거를 직접 주민분들이 체감하면서 주민분들의 참여가 더욱더 늘어나고, 그리고 에너지 공동체가 또 마을의 어떤 환경과 에너지의 활동에 적극적인 시민 활동가로 성장해가는, 그래서 에너지 자립마을 대표하셨던 주민들은 또 컨설턴트로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다른 에너지 자립마을이 초기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거기에 컨설팅도 같이 해주시고, 송파구에서도 거요 일단지 에너지 절감 운동도 여기도 열심히 했는데, 고열 조명등 교체, 그리고 그래서 공동전기 사용량이 보면 공동전기뿐만 아니라 전자전기도 같이 넣어놨는데요. 연차별로 그래프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처음에 45,000 막 이랬던 게 그다음에 지금 32,000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매년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전체 전기 사용량도 처음에 30만 정도 되던 게 26만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죠. 전기 요금으로 보면은 요금은 여름에는 또 누진 단계가 있기 때문에 피크 누진 요금제 때문에 더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보면 이런 피크 요금 피크가 그냥 구간이 딱 떨어져 버리니까 훨씬 세이브가 큰 거예요. 그런 누진 단계를 구간을 떨어뜨리는 거는 체감 효과가 훨씬 더 컸죠. 네. 그리고 잠실 어떤 에너지 자립마을에서는 아파트에 승강기 회생 제동 장치를 설치를 해서, 그래서 25%를 자가 발전해서 연간 6,840만 원의 공동 전기료를 절감을 했대요. 그러니까 승강기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고,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력 수요 관리 사업이라고 DR 사업이라고, 이건 좀 실험적인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미세먼지가 DR 사업 뭐냐면 이 전력 수요 관리 사업은 미세먼지가 높거나 에너지 사용량이 피크로 올라갈 때 정부에서는 발전소를 지으면은 발전소 짓는데 가동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짓지 않고 그거를 DR 사업으로 해서 줄이는 사업이었는데, 이만큼 보시면 하얀색 구간, 빨간색 보이시죠? 예,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민간,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만 시민들만 하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 지역의 좀 특성을, 우리 지역은 상업 건물이 많은지, 노후주택이 많은지, 신축이 많은지, 아파트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뭘 해볼까, 이런 거를 좀 상상하고 계획하고 그림, 지도로 막 표현해 나가면서 탄소 중립을 채워나가는 그런 공동체 활동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을은 에너지 자립 마을이었는데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래서 총 39개소가 태양광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저기 보급이 됐죠. 그리고 양천구 신정 3동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는 사업들이 지자체에 뭐가 있는지 양천구에서 본 거예요. 아, 이 사업들이 이미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이 지역을 완전히 탄소 중립의 어떤 모델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지역 주민, 그 마을을 보니까 저 왼쪽에 이펜하우스라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에너지 자립 마을의 사례를 전체를 이렇게 확산시켜 보자. 이 신정 3동에. 그러면서 이 신정 3동에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사업들을 넣어보자. 그리고 여기에 마을버스가 이렇게 지나간대요. 노란 점선으로. 근데 마을버스를 전기버스를 바꿔서 이게 탄소 제로 마을이라는 거를 우리 같이 체험하고 그걸 같이 또 교육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지자체랑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데이터로 우리가 항상 관리하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는지 늘리고 있는지,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해도 이게 주는지 느는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사업을 해서 자치구의 그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의 어떤 랜드마크를 우리가 구상하고 만들어 보자. 사실 이거는 독일의 아헨시도 그 모델을요, 시민의 아이디어로 냈어요. 독일의 태양광이 그렇게 발전했을 때 시민의 아이디어가 INC에서 채택해서 제도화시켰고, 그 제도를 독일의 재생에너지 법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박민주 주무관님이 열심히 서포트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행정에서도 송파구 환경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어떤 모델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들 활동 박수 드리고요. 제가 약속했던 시간이 50분이었는데 1분 지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